어렵고 긴 역사는 너 간략하고 재미있게 상식어? 오늘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뜨거운 열기와 격변을 함께 느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로 고고! 프랑스 혁명의 배경. 먼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18세기 말 프랑스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사치와 귀족들의 특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민중들은 변화를 원하게 되었죠. 당시 프랑스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 계층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주로 평민들이 부담해야 했고, 이는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루이 16세의 무능한 통치와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혁명의 시작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삼부회에서는 각 신분이 한 표씩 투표하는 신분별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인구의 97%를 차지했지만 신분별 투표에서는 성직자와 귀족이 결탁하면 언제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인구수에 따른 투표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죠. 국민의회는 평등과 자유를 외치며 프랑스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회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리 시민들은 분노했고, 혁명의 불씨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함락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바스티유는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왕권의 억압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폭동이 아닌 왕정에 대한 도전이었죠. 바스티유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감옥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협상이 시도되었지만 곧이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결국 시민들은 바스티유를 함락시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인 순간이었고, 이 사건은 민중의 힘을 보여주며 혁명의 불씨를 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혁명의 전개? 바스티유 감옥 함락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는 혁명의 열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7월 14일은 프랑스의 국경일로 기념되며 이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혁명의 방향을 두고 다양한 세력들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왕정을 완전히 없애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세우려는 자코뱅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온건한 지롱드파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에 반대하며 왕정을 지키려던 왕당파도 있었죠. 특히 식량 부족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대도시의 노동자, 장인, 소상공인 등의 도시 하층민들은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며 자코뱅파와 함께 혁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억누르기 위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고, 영국과 스페인도 프랑스를 상대로 맞섰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혁명적 변화가 자신들의 왕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급진적인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공포정치. 혁명의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급진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며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반혁명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는 혁명의 어두운 측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향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포 정치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혁명은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처음엔 군인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재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죠. 로베스피에르의 도를 넘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에 대한 반발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 총재 정부가 프랑스를 통치했지만 총재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에 전쟁에서 잇따른 승리로 국민 영웅이 된 나폴레옹은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804년 그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진행된 그의 황제 대관식에서 전통적인 방식처럼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닌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권력을 직접 쟁취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나폴레옹의 정치 행정, 그는 전통적인 왕정 체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유, 평등박의 이념을 적용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세계로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법전을 도입해 법과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이 법전은 자유와 평등 같은 혁명의 핵심 이념을 담고 있었고 정복한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법 앞에 평등, 능력에 따른 등용, 공무원 제도와 교육 개혁을 통해 능력주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앙 집권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랑스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정복 전쟁은 많은 희생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곳곳에서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죠. 상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유럽 전역이 전쟁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은 여러 유럽 왕국들의 정치 체제를 뒤흔들었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혼란과 내전, 반란을 겪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그는 첫사랑 데질의 클라리와 약혼했지만 결국 조제핀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며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이자 프랑스의 황후였는데 놀랍게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출정한 동안 히폴리트의 샤를이라는 매력적인 남성과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문제를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와 이혼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40세였습니다. 외도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은 조제핀이 나폴레옹의 후계자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나폴레옹은 후계자를 얻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마리 루이즈와 재혼했습니다. 나폴레옹과 마리 루이즈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 2세를 두었으며 그는 1811년에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2세는 아버지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프랑스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폴레옹 2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국을 부활시키지 못했고 21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나폴레옹과 헤어진 데질의 클라리는 스웨덴 왕이 된 장 베르나도트와 결혼하여 스웨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웨덴 왕실은 그녀의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는 당시 평균 키에 속했습니다. 그는 약 5피트 6인치, 167cm 정도로 이 시대 프랑스 남성들의 평균 키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영국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영국은 포스터와 풍자 만화를 이용해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만화들에서 나폴레옹은 과장되게 작은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이 실제로 매우 작았다는 오해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황실 근위병을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근위병들은 키가 평균 180cm가 넘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그들 속에 있으면 당연히 작아 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키는 당시 기준으로 작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나폴레옹의 체격은 당시 군인들의 평균 체격보다 빈약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26세에 끌리송의
유젠이라는 로맨스 소설을 집필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소설은 전쟁에 지친 주인공 끌리송이 아름다운 여인 유제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끌리송이 전쟁터로 돌아간 사이에 친구가 그의 아내를 유혹하고 결국 배신당한 끌리송은 절망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은 또 가끔 변장을 하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나폴레옹에 의해 약탈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모나리자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6년에 프랑스로 가져와 프랑스와 1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직접 약탈한 작품은 아니죠. 나폴레옹은 이 작품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침실에 걸어두며 개인적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나폴레옹과 연관된 대표적인 예술품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결국 모나리자는 나폴레옹의 침실을 거쳐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라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나폴레옹도 점점 몰락하게 되는데요.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나폴레옹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는 계속 패배하며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계속 패배했고 프랑스는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의 무모한 전쟁 정책에 점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패배와 경제적 어려움이 프랑스 내부에서 불만을 키웠고 결국 그는 1814년 네일바 섬으로 유배되며 황제 자리에서 퇴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탈출해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이를 백일천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복귀는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고 유배 생활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대의 영향. 나폴레옹은 자신의 시대를 넘어 후대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레옹 법전은 현대 법률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법전은 오늘날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지도를 바꾸었고 나폴레옹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여러 소국들로 나뉘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폴레옹의 군사 전략은 후대 군사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군사학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폴레옹이 도입한 중앙집권적인 교육 시스템은 오늘날 프랑스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프랑스의 문화적 유산의 확보와 정복의 상징으로 많은 미술품을 약탈했는데 이후 정복당한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끝없는 전쟁과 정복 욕망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 막대한 인명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의 권력 중독과 제국주의적인 행위도 비판받고 있으며 그가 영웅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에 대한 논쟁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 상식업 되셨나요? 하얀쥐 상식 채널은 여러분에게 간략하고 재미있게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